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3명의 집단 감염이 발생한 부산 해뜨락 요양병원 추가 확진자는 없었지만 추가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기저질환이 있던 80대 환자입니다. 그런데 이 환자가 입원해 있던 305호에서 지난달부터 7명이 숨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부분 이미 장례를 마친 상태라서 이들의 죽음이 코로나19 때문인지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또 병실 하나에 9명이나 입원시킨 게 감염을 키웠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먼저 윤파란 기자입니다. 해뜨락 요양병원은 지상 3층 건물입니다. 각각 12일과 15일 숨진 2명의 확진자는 모두 3층 중환자 집중치료실, 즉 305호를 썼습니다. 이 병실에서만 지난 9월 이후 7명이 숨졌는데 이 중 5명이 발열 증상을 보였습니다. 특히 지난 7일 이 305호 병실에서 숨진 환자에게 발열이 있었고 그 이후로 이 병원에서 숨진 사람들이 모두 발열 증상을 보인 것으로 기록돼 있다는 점이 주목됩니다. 지난 7일은 병원의 최초 확진자인 50대 간호조무사가 발열 증상을 느낀 8일에 하루 전날이기도 합니다. 이 병실을 며칠 전 직접 방문했던 유족은 방역 부실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창문도 다 막혀 있는 상태고 출입도 다 막혀 있는 상태. 내가 그분 병원 쳐도 되겠지만은 환기가 전혀 안 되는 상태고 이렇게 벗고 이렇게 있으신 분도 있었고 이렇게 내리고 있는 거죠. 내리고 이렇게 그냥 이렇게 뭐 말씀하고 계신 분도 있었고. 코로나로 면회와 외출이 전면 금지된 요양병원 내부 상황을 보호자들은 알 길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안에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볼 수가 없잖아. 보호자 면회도 시켜주고 하면서 자기네들 거의 병소가 일을 하단 말이야. 305호 중환자 치료실은 9인실이었는데 병상 간격도 법적 기준을 지켰는지 의문입니다. 침상을 벽에 있는 끝까지 이렇게 모서리까지 밀어야 되는데 환자분들이 생활하기가 조금 불편하니까 이런 간격들을 조금 더 좁혀서 생활한 것들이 저희가. 이달 초 현장 점검을 나갔던 보건소 담당자는 병원 관계자와 면담하고 방역 기록을 확인한 뒤 시보건당국에 특이사항이 없다고 보고했습니다. 53명의 확진자가 쏟아진 이 요양병원은 지난 7달 동안 감염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셈입니다. MBC 뉴스 윤파란입니다. 부산시는 당장의 대책으로 요양시설을 전수조사하겠다고 하지만 예고하고 진행하는 전수조사가 무슨 소용이 있냐는 불만, 또 어제부터 마스크를 쓰게 하더라는 증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평소에 잘 했더라면 이런 집단 감염도 발생하지 않았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김유나 기자입니다. 부산시는 어제 집단 감염이 터지자 만덕동 인근 요양병원 등 시설 9곳의 종사자 1,400여 명을 전수조사했는데 모두 음성 판정이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전수조사 범위를 부산시 전체로 확대하겠다고 했습니다. 조사 범위를 넓힌다는 점 외에 유의미한 역학조사가 될 수 없다는 게 지금까지의 평가입니다. 그게 무슨 해결책이냐고요. 그거 한두 번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여러 차례 검사를 했는데 검사에서 무슨 뾰족한 결과를 얻은 적이 별로 없잖아요. 이 병원은 코로나 확진 사망자가 발생한 다음 날인 13일 기관 인증 검사를 받았고 10월 초 코로나 방역 관리자의 방문 점검도 통과했습니다. 마스크를 어제부터 쓰라 하더라고. 좀 쓰고 있더라고. 쓴다고 있더라고. 우리는 뭐 그전에 마스크를 썼는지 모르죠. 미리 통보하고 방문하는 하나마나한 점검. 대다수 요양시설들이 이렇습니다. 그날은 비상이 걸리죠. 막 치우고 청소하고 뭐 어르신 옷도 한 번 더 깨끗한 거 갈아입히고 들어올 생각 간다. 그러니까 뭐 서류를 준비해 놓아라. 해놓고 와서 서류 보고 그냥. 부산시도 뒤늦게 이런 허점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매뉴얼이 있습니다만 그게 제대로 지켜졌는지 하는 문제는 또 좀 다른 문제인 것 같습니다. 부산시는 병원 직원들의 방역 수칙 준수 여부를 보름치 CCTV 분석을 통해 다시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김윤아입니다. 요양시설은 환자가 1명 발생하면 대규모 감염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 환자들은 마스크를 항상 착용하는 것도 힘들어하는 분들이고 또 누가 안에 들어가서 감시하기도 어렵다는 게 대표적인 이유입니다. 이어서 박윤수 기자입니다. 한 요양병원 환자가 사용한 양치질용 물컵입니다. 곰팡이가 피어 있지만 그대로 썼습니다. 모든
모든 물품에서 그 신냄새가 너무 많이 났어요. 아빠한테 물어봤죠. 그 양치컵 이걸로 오늘 아침에도 양치했냐? 그때 그걸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너무 화가 났고 이제 코로나19로 가족들의 면회가 금지되자 일부 요양병원은 위생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지자체들도 외부로부터의 감염을 우려해 요양시설 밖에서 방역조치 상황을 구두로 점검할 뿐입니다. 점검자들이 감염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직원들도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좀 우려를. 방역을 이유로 요양병원이 오히려 감시의 사각지대에 놓였고 그만큼 소리 없는 전파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요양시설에 입원 중인 환자들은 몸을 못 가누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보호사나 간호사가 밀접 접촉을 통해 돌보는 환경입니다. 외부 출퇴근을 하는 보호사나 간호사에 의한 감염이 이루어지기 쉽습니다. 어르신들은 손발은 못 움직이잖아요. 90% 와상이거든요. 와상인분들은 다 저희가 내드리는 거잖아요. 중증 환자나 치매 환자의 경우 발열 등 증상이 있어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해 조기에 발견하기가 어렵습니다. 또 마땅한 격리 공간이 없다 보니 감염자와 접촉한 사람들이 같은 공간에서 지내게 돼 추가 감염 가능성은 높아집니다. 어르신들과 돌봄을 진행할 요양보호사들이 한 곳에서 같이 집단적으로 숙식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이유들로 인해 지난 2월 청도 대남병원에서는 짧은 시간에 122명이나 감염됐고 다른 요양병원들도 감염 확산과 치명률이 일반 시설들에 비해 크게 높습니다. 요양시설 방역에 대한 근본적 대책 없이는 대규모 감염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윤수입니다. 해뜨락 요양병원 확진자가 공식 통계에 포함되면서 오늘 신규 확진자 수는 100명을 훌쩍 넘었습니다. 그래도 이 요양병원 감염을 빼면 추석 이후에 우려했던 대규모 확산은 없어 보인다는 게 정부의 판단입니다. 다만 다음 주까지는 추이를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박선아 기자입니다. 이번 부산 해뜨락 요양병원의 확진자 수는 53명. 요양병원 집단 감염이 통상 20명 정도였던 데 비하면 2배 넘게 많습니다. 방역당국은 해당 병원에서 증상자 관리를 제대로 안 해 확진자가 늦게 확인되면서 그동안 감염이 폭증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요양병원 직원들이 외부 지역사회로 연쇄 감염을 일으켰을 경우에 대해서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확진 판정을 받은 병원 직원들과의 밀접 접촉자들을 찾아내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노인병원, 정신병원 또는 노인 주간 보호시설은 고령층, 기저질환자가 많고 감염률과 중증도도 높습니다. 수도권에서는 소규모 집단 감염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인천 남동구의 한 주점에선 12명이 추가로 확진됐고 서울 서대문구 장례식장에서는 4명이, 도봉구 정신병원에선 의료진 1명이 추가로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경기도 시흥의 쿠팡 배송센터에서는 배송 지원 업무를 하는 직원 1명이 확진 판정을 받아 해당 센터가 폐쇄됐습니다. 하지만 방역당국은 코로나19 확산세가 하강 국면에 들어왔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신규 환자 발생 수나 재생산 지수 등이 줄어들고 있는 데다 해뜨락 요양병원 외에는 대규모 확산 추세가 보이지 않는다는 설명입니다. 추석 연휴 기간 이후 발생한 집단 감염도 우려했던 수준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현재 통제 가능한 수준이나 소규모 가족 모임, 지인 모임을 통해 환자 발생이 다소 증가한 추세입니다. 그렇지만 다음 주까지는 지켜봐야 한다면서 젊은 층이 많이 가는 클럽과 주점 등 다중이용 시설을 통해 확산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수도권의 요양병원, 정신병원 등 16만 명에 대한 전수검사는 다음 주 중 시작됩니다. MBC 뉴스 박선아입니다. 이틀 전 서울 목동의 한 병원 응급실로 생후 16개월 된 아이가 온몸에 멍이 든 채 실려왔고 결국 숨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취재를 해보니까 학대가 의심된다는 신고가 최근 5달 사이에 무려 3번이나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부모의 말만 믿고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고 결국 입양이 된 지 10달 만에 아이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손하늘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16개월 된 여자 아기가 병원 응급실에 도착한 건 그제 낮 11시쯤이었습니다.
구급차도 부르지 않고 아이 어머니가 직접 데려왔는데 이미 심정지 상태였습니다. 소아과 당직 의사를 급히 호출해 심폐소생술을 벌였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의 온몸에는 여러 군데 피멍이 들어 있었고 머리와 쇄골 등은 크게 다쳐 있었습니다. 1시간 뒤 병원 측은 아동학대가 의심된다며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당시 병원 관계자는 아이 몸 여러 곳에서 골절 흔적이 발견됐다며 하루 사이가 아니라 수차례에 걸쳐 만들어진 골절로 보였다고 진단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다른 관계자는 단정할 수는 없지만 단순 실수나 넘어져서 생기기는 어려운 수준의 부상이라고 판단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런데 MBC 취재 결과 숨진 아기에 대한 학대 의심 신고는 지난 5달 사이 3차례나 더 있었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숨진 아이가 지금의 부모에게 입양된 건 지난 1월. 이후 아기는 서울 양천구의 집 근처 어린이집 영세반에 다녔습니다. 어제 양천경찰서에 가서 다 진술하고 왔어요. 지난 5월 아이의 상태를 본 누군가가 아동보호 전문기관에 처음으로 아동학대가 의심된다고 신고했습니다. 아동보호 전문기관은 아이의 몸 곳곳에 멍이 발견된다며 수사를 의뢰했고 경찰은 어린이집과 아이의 자택을 방문해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당시 경찰은 상처가 찍힌 증거 사진을 확보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아이에게 아토피가 있고 아이를 안마해주다 보니 상처가 생겼다는 부모의 말만 믿고 조사를 종결했습니다. 2달 뒤인 지난 7월 1차 신고 이후 아이를 지켜보던 전문기관이 다시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수십 분 동안 차 내에 방치된 흔적이 있고 뼈에서는 금이 목격된다는 구체적인 정황까지 포착됐지만 이번에도 아이는 다시 부모에게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2달 뒤 의심 신고는 또다시 접수됐습니다. 이곳 아동보호 전문기관은 아이를 소아과에 데려가 진찰을 받게 했는데 이 아이를 본 병원장은 아동의 몸에서 아동학대 정황이 있다며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상처가 있고 영양 상태가 좋지 않다며 동네 소아과에 병원장이 직접 신고를 해 경찰이 출동한 겁니다. 하지만 이때도 일부러 학대를 한 흔적을 찾지 못했다는 이유로 경찰은 부모에 대한 정식 수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그때 이제 관계 전문가들하고 같이 조사도 하고 있었다고 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그럴 만한 정황들을 발견할 수 없었기 때문에 5달 사이 구체적인 신고가 3번이나 반복됐지만 한 번도 부모와의 분리나 수사는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아이는 입양된 지 10달 만에 온몸에 피멍이 들고 골절상을 입은 상태에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경찰은 사망 원인을 밝히기 위해 오늘 숨진 아이를 국과수에 의뢰해 부검했습니다. 멍이라는 게 맞아서 생길 수도 있고 들쳐서 생길 수도 있고 골절도 여러 가지 원인이 있잖아요. 경찰은 아직까지는 부모를 입건하지 않았는데 아동학대 혐의에 대해 수사를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손하늘입니다. 매일 15시간씩 과도한 업무를 하다가 숨진 택배기사 김원종 씨. 산재보험 적용을 받지 않겠다는 신청을 해서 보상조차 막막하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죠. 그런데 지난달 작성된 김 씨의 산재보험 적용 제외 신청서를 다른 사람이 대신 썼다는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김수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8일 택배를 나르다 길에 쓰러져 숨진 고 김원종 씨. 김 씨가 일하던 택배 대리점이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한 산업재해 적용 제외 신청서입니다. 본인의 의사에 따라 신청서를 직접 작성하고 서명한다는 문장이 적혀 있고 김 씨의 서명도 있습니다. 이 신청서는 김 씨가 직접 작성했을까?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양이원영 의원실이 입수한 김 씨의 자필과 비교해봤습니다. 김 씨의 이름 원자에 들어간 이응, 알파벳 C처럼 썼던 김 씨의 필체와 다릅니다. 종자의 지읒도 김 씨가 쓰던 것과 차이가 납니다. 특히 택배 대리점이 제출한 다른 사람의 신청서에서 김 씨가 썼다는 신청서와 비슷한 필체도 발견됐습니다. 택배노조는 이를 근거로 김 씨가 신청서를 직접 작성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대리로 작성됐다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본인이 직접 작성하고 서명 날인해야 된다라고 하는 기본을 어겼기 때문에 고 김원중님의 산재보험 적용제 신청서는 당연무효다. 기사들은 대리점주가 내미는 서류에 서명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그럴 수 없지. 우리한테는 소장이 완전히 답이잖아요. 그거를 시키지 않으면 그냥 해고되는 거죠. 산재보험을 받을 수 없는 노동자에게 불리한 신청인데도 문제 제기를 하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문제 없으니까 그게
아무 제한도 없고 그 쓰는 거에 대해서는 뭐 문제가 발생 안 되니까 그냥 써라 그래서. 택배노조는 산재 적용 제외 신청 과정에서 이런 불법 사례가 넘쳐난다며 고용노동부의 전수조사와 함께 사업주를 고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노동부도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인정했습니다. 한편 CJ 대한통운 대리점 소장은 취재진이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신청서 대필 의혹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김수근입니다. 나경원 전 미래통합당 의원은 아들 김모 씨의 서울대 연구 특혜, 학술 포스터 저자 자격 의혹 등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죠. 김 씨가 기존 연구 실적에 무임 승차하고 표절 의심 포스터에 이름을 올렸는데 이를 검토한 서울대의 조사 역시 부실했다고 검찰은 파악한 것으로 MBC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특히 나 의원의 아들을 둘러싼 특혜 의혹을 연속으로 보도했던 MBC 스트레이트의 방송 내용에도 문제가 없다고 결론을 냈습니다. 강현섭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는 나경원 전 의원의 아들 김모 씨가 각각 1저자와 4저자로 등재된 학술 포스터 2편에 대해 김 씨의 저자 자격과 표절 여부 등을 심사했습니다. MBC가 입수한 지난 6월의 서울대 조사 보고서입니다. 김 씨가 4저자로 기록된 포스터의 경우 저자가 될 정도의 기여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김 씨의 연구 참여 실적은 일부 인정했습니다. 이 포스터가 베꼈다는 의혹이 제기된 이 저자 윤모 박사의 기존 논문에서 데이터 검증을 도와줬다는 겁니다. 하지만 김 씨의 서울대 연구실 출입은 이미 논문 심사가 끝난 뒤였습니다. 그러면서도 서울대는 표절 의혹에는 눈을 감았습니다. 윤 박사의 기존 논문과 도표는 물론 문장과 단어 배열 등이 똑같은데도 검토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기존 연구진의 실험에 무임 승차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 씨의 1저자 포스터에도 서울대는 별다른 근거 제시 없이 김 씨의 저자 자격을 인정했습니다. 이 같은 의혹을 방송한 MBC 스트레이트가 허위 보도를 했다는 나 전 의원의 고소에 검찰은 최근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또 나 의원 딸의 성신여대 입학과 성적 특혜, 사유화 의혹이 제기된 스페셜 올림픽 코리아 등에 대한 보도 역시 객관적 사실에 부합된다고 밝혔습니다. 나 의원은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려 MBC 보도에 대한 검찰의 무혐의 결정은 추미애 검찰의 어이없는 시나리오라며 다시 판단을 구하는 재정 신청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강현섭입니다. 예정보다 3년 먼저 가동을 멈춘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이 결정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 결과 발표가 8개월 넘게 지연돼 왔는데요. 현 정부와 감사원장 간의 갈등이 부각됐고 탈원전이란 정부 정책에 대한 감사가 옳은지에서부터 정부가 감사원을 압박하고 있다는 주장까지 말들이 많았습니다. 감사원장은 오늘 국정감사에서 감사가 끝났다면서 다음 주 초에 결과를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재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최재형 감사원장은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에 대한 감사 결과를 이르면 다음 주 월요일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법정 감사 시한을 8개월 넘기고도 결과를 내놓지 못한 것에 대해 사과했는데 감사에 대한 저항을 그 이유로 들었습니다. 감사 저항이 굉장히 많은 감사였습니다. 산업부 공무원들이 관계 자료를 거의 모두 삭제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복구하는 데도 시간이 걸렸고. 여당은 조기 폐쇄 결정을 문제 삼는 결론을 우려한 듯 결과를 정해놓고 감사를 벌인 것 아니냐고 따졌습니다. 정책 감사를 도깨비 방망이라고 합니다. 목적을 정해놓고 하는 것 아니냐, 결론을 정해놓고 하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감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반면 야당은 감사 과정에서 정부의 외압으로 소신을 방해받지 않았냐고 물었습니다. 감사원장께서는 이 언젠가부터 좀 핍박을 받는다. 제2의 윤석열이다. 이런 평가도 있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이에 대해 감사원장은 모두 사실이 아니라며 여야가 합의한다면 감사 자료 일체를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한 여야의 공방도 이어졌습니다.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는 단순히 경제성만으로는 평가할 수 없다는 여당. 일본 후쿠시마 사고는 잠정 최소 220조 이렇게 산정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과거로부터 교훈을 얻지 못하면 우매한 것을 넘어서 미래 세대에 대한 저는 범죄라고 생각합니다. 탈원전 정책으로 인한
국가적 손실이 너무 크다는 야당.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서 어마어마한 국가적인 피해, 손실, 너무나 많은 고통이 오고 있다 이거예요. 일본도 원전을 다시 가동하기 시작했다고. 최재형 감사원장은 지난 4월 진행됐던 감사위원회의 결론에서 세세한 조정은 있지만 큰 틀에서의 변화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당시 원전 폐쇄 과정에서 경제성 평가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던 것으로 알려져 다음 주 감사원 발표 이후에도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재경입니다. 2011년 후쿠시마 원전 폭발 이후 하루 170톤씩 흘러나오고 있는 방사능 오염수. 일본 정부가 더 이상 저장 탱크를 짓지 않고 바다에 방출하겠다는 입장을 곧 공식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자 그동안 행동하지 않던 일본의 어업단체들이 적극적인 반대 운동에 들어갔습니다. 도쿄 고현수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일본 어민을 대표하는 어업협회장 등이 관방장관과 국토교통, 환경상을 잇따라 방문했습니다. 이들은 후쿠시마의 조업량이 여전히 원전 사고 이전의 14%에 머물러 있다며 원전 오염수의 해양 방류는 절대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海洋放出がなされれば、業者の思い、今までやってきた努力もそういう方に行きかねないし、風評被害の懸念に対する思いを受け止め、いただいた意見に十分配慮しながら答えを出していきたい. 어업협회는 지난 6월 해양 방출 반대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습니다. 지난 4월부터 7차례 열린 정부 공청회에서도 후쿠시마 주민 등 관계자들이 줄줄이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올 초 전문가 소위원회가 추천한 해양 방류를 가장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후쿠시마를 방문한 스가 총리도 조속한 결정을 언급했습니다. 今後できるだけ早く政府として責任を持って処分方針というものを決めたい. 원전 오염수는 하루 170톤씩 늘고 있어 2년 뒤면 저장 탱크가 꽉 차게 되는데 도쿄전력은 탱크를 더 짓긴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일본 정부는 오염수 처리 시스템인 알프스를 거치면 삼중수소 외의 방사능 물질은 대부분 제거된다며 방류에 문제가 없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알프스로 처리한 물의 73%는 방사능 물질 농도가 기준치를 초과했고 6%는 최소 100배에서 19,000배에 이릅니다. 그래서 환경단체 등은 처리 기술이 개발될 때까진 탱크에 저장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오염수 해양 방류는 일본 연안뿐 아니라 한국 등 주변 국가에도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일본은 안전에는 문제가 없을 거란 말만 되풀이하고 있는데 이달 중 열리는 관계장관 회의에서 방류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입니다. 도쿄에서 MBC 뉴스 고현승입니다. 집단 성착취 영상 거래 사건 이른바 N번방에 현직 교사 4명이 가담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들 모두 초등학교나 고등학교, 특수학교의 담임교사였습니다. 조희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집단 성착취 영상이 거래된 조주빈의 박사방. 돈을 받고 회원들을 모집한 뒤 채팅방으로 초대해 성착취물을 공유하게 했습니다. 피해 여성만 74명인데 이 중 16명은 미성년자였습니다. 그런데 회원 중엔 현직 교사 4명도 있었습니다. 인천의 한 초등학교 교사 A씨는 가상화폐를 내고 박사방에 가입한 뒤 아동 성착취 영상물을 내려받아 보관했습니다. 수사기관에서 거기 접속한 로그 기록이나 이런 거 가지고 이제 시작을 한 거였고 이 사람이 특정이 되니까 사표를 내고 나간 거고. 강원도 원주의 한 초등학교 교사는 지난 1월 또 다른 N번방 운영자에게 20만 원을 내고 아동 성착취물을 받았습니다. 충남의 한 특수학교에 재직 중인 교사는 3만 원을 내고 인터넷 사이트에서 아동 성착취물 등 1000여 건을 다운받았고 인근 아산에선 한 고등학교 교사가 N번방 운영자 문형욱이 유포한 200여 건의 성착취물을 보관하고 있다가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이들 교사들은 학생들을 가까이서 지도하는 담임교사를 맡고 있었습니다. 약 2주 동안 이렇게 담임 생활을 아이들하고 만난 적은 있습니다. 생활하는 모습은 그런 모습이 전혀 없었거든요. 그 연락을 받고 깜짝 놀랐었거든요. 인천 초등학교 교사는 퇴직한 뒤 검찰에 넘겨졌고 나머지 3명은 직위 해제된 상태에서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희영입니다.
2년 전 서울 숙명여고 시험지 유출 사건 이후 정부가 시험지를 엄하게 관리하겠다면서 여러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도 시험지 유출 사고는 확인된 것만 여러 건이었습니다. 학생들이 한밤중에 학교 담장을 넘는가 하면 학생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교사가 시험지를 빼돌리기도 했습니다. 정동훈 기자입니다. 서울의 한 고등학교, 이 학교 학생 2명은 새벽에 학교 담장을 넘고 방충망을 뜯어낸 뒤 교무실로 들어갔습니다. 일부 과목 기말고사 시험지를 훔치고 이미 제출한 서술형 정답을 수정했습니다. 본무교무실은 완벽하게 잠겨 있었는데 선생님들이 열어놨다가 이제 퇴근했을 때 다 잠그는데 거기 하나가 이제 조그만 창문이 이제 열렸는데 이런 사실은 성적이 갑자기 오른 걸 의심한 교사의 신고로 들통났고 해당 학생들은 퇴학 처분을 받았습니다. 지난 6월 강원도의 한 외고에서도 고3 학생들이 한밤중에 교무실에 침입해 시험지를 훔쳤다가 퇴학당했습니다. 학교에서 이런 범행이 가능했던 건 시험지 관리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시험지는 잠금 장치가 돼 있는 별도 장소에 보관하도록 돼 있는데 이런 규정을 무시했던 겁니다. 서랍 속에 시험지가 선생님들이 제공을 하고 뭐 이제 그런 거 하기 위해서 이제 그런 책상 서랍 깊숙이 넣고 자물통까지 잠궜는데 교사들에 의한 유출도 적발됐습니다. 전남의 한 고등학교 영어 선생님은 기말고사 시험지와 답안지를 몰래 빼내 한 여학생에게 건넸습니다. 여학생의 관심을 받으려는 목적이었습니다. 기회가 되다 보니까 단둘이 있을 시간이 된 거죠. 네, 그때 이제 제공을 한 것 같아요. A4로 쪽지 한 장을 줬어요. 해당 교사가 여학생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변형 문제는 책상에 두고 이 쪽지는 가방에 넣어줄 테니 공부 열심히 해. 화이팅이라고 썼습니다. 학생은 해당 과목에서 최고 성적을 받았지만 유출 사실이 드러나 0점 처리됐습니다. 경북의 한 기간제 교사는 자신이 시험에 출제한 문제집 파일을 통째로 학생에게 전달했다가 유출 사실이 드러나 계약 해지됐습니다. 교육부는 숙명여고 시험지 유출 사건 이후 시험지 보관 장소에 CCTV를 설치하는 등의 강화된 시험지 관리 대책을 내놨다고 자신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4년간 발생한 시험 유출 사건 15건 중 10건은 숙명여고 사건 이후에 발생했습니다. MBC 뉴스 정동훈입니다. 아파트 단지나 상가를 지을 수 있는 노른자 땅, 이 공공택지를 분양할 때 추첨을 해서 선정합니다. 대형 건설사가 독점하는 걸 금지하고 여러 건설사에 기회를 주기 위해서인데요. 어찌된 게 결국은 이 땅들이 특정 건설사로 넘어간다고 합니다. 그 이유를 최경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기도 김포 한강 신도시에 호반건설이 세운 아파트 단지입니다. 축구장 9개를 합친 규모 1,500세대가 들어섰습니다. 그런데 애초에 LH로부터 이 택지를 낙찰받은 업체는 호반건설이 아닌 다른 중소건설업체. 무려 134대 1의 경쟁률을 뚫었습니다. 이 업체는 낙찰받은 지 일주일 만에 호반건설에 택지 전체를 팔았습니다. 금액도 420억 원 그대로였습니다. 근처에 또 다른 아파트 단지, 약 600세대가 조성됐는데 이 택지도 같은 중소건설업체가 낙찰을 받았습니다. 이곳 역시 일주일 만에 똑같은 금액만 받고 호반건설에 넘겼습니다. 치열한 경쟁을 뚫고 공공택지를 분양받은 중소건설사가 별다른 이득도 없이 대형 건설사의 배를 불려준 셈입니다. 그 이유가 뭘까? 이 중소건설업체의 대표 임모 씨, 호반건설과 각별한 인연을 맺고 있습니다. 호반건설 엔지니어 출신으로 퇴직해 별도의 업체를 차린 뒤에도 호반그룹이 운영하는 문화재단에서 6년 동안 이사로 활동했습니다. 또 광주 상공회의소의 회장과 감사로 호반건설 회장과 호흡을 맞춘 적도 있습니다. 호반건설과의 연결고리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사실상 배임을 저지른 셈인데 이유를 물으려 했지만 연결이 닿지 않았습니다. 호반건설 쪽에 다 넘겨주시더라고요. 그 부분은 기억이 잘 안 나서 직접 회장님하고 연결할 사안은 아닌 것 같아서. 지난 10년 동안 호반건설이나 그 계열사에 공공택지를 팔아넘긴 외부법인은 모두 11곳. 분양가 기준 5,422억 원 상당입니다. 그런데 이들 외부법인 상당수가 비슷한 방식으로 호반건설과 연결돼 있었습니다. 11곳 중 7곳의 법인 대표가 호반그룹이 운영하는 문화재단의 이사를 역임한 사실이 확인됐고 한 곳은 호반건설의 택지 사업에 참여한 시행사였습니다.
계열사나 관계회사는 물론 유령업체까지 동원해 벌떼처럼 공공택지 입찰에 참여하는 건 건설업계의 고질적인 관행입니다. 경기도가 지난해 6개월 동안 특별 단속을 벌인 결과 유령 회사를 설립한 건설사만 39곳을 적발하기도 했습니다. 사적 관계를 동원해서 아파트 택지를 전매한다던가 이런 것은 최초로 드러난 거고요. 국토부와 공정위는 빠른 조사를 해야 될 것이고 국가와 공공기관의 공정한 택지 분양 업무가 심각히 방해받고 있는 건데 공교롭게도 공정위가 적발한 사례는 지금까지 한 건도 없습니다. MBC 뉴스 최경재입니다. 조국 전 법무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 재판에서 검찰이 동양대 표창장 위조 과정을 시연했습니다. 표창장을 만들어서 출력까지 했는데요. 30초면 위조가 가능하다면서 혐의 입증을 자신했습니다. 정 교수 측은 오늘 말고 다음 재판 때 반박할 수 있습니다. 곽동건 기자입니다. 이른바 컴맹에 가까운 정 교수가 컴퓨터로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한다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게 변호인들의 기존 입장이었습니다. 검찰 주장대로 위조를 하려면 포토샵 같은 전문 편집 프로그램을 써야 하는데 정 교수는 한글은커녕 MS사의 워드 프로그램밖에 다룰 줄 모른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정 교수의 위조 방식으로 의심되는 표창장 제작 과정을 검찰이 직접 보여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오늘 3주 만에 재개된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자녀 입시 비리 의혹 재판. 좀 막바지에 다다랐는데 신경 한 말씀 재판 전에 해주실 수 있을까요? 검찰은 재판부의 주문대로 법정에서 정 교수가 집에서 쓰던 것과 같은 기종의 프린터와 동양대 상장 용지를 준비해와 위조 과정을 시연했습니다. 딸 표창장 위조에 쓰인 원재료라고 할 수 있는 아들 상장 스캔본에는 총장 직인 아래에 노란색 띠가 있는데 직인을 오려 붙일 때 이 부분을 어떻게 지웠다는 건지 검찰은 그동안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검찰은 MS 워드의 자르기 기능을 사용하면 별다른 전문 프로그램 없이도 간단히 노란 띠를 없앨 수 있고 그대로 아들 상장에서 총장 직인만 오려 딸 표창장 서식에 붙여 넣으면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렇게 만든 서식을 동양대 상장 용지에 출력하는 과정까지 보여줬습니다. 위조에 채 30초도 걸리지 않는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정 교수 변호인 측은 MS 워드의 자체 기능으로 편집을 했다는 건 검찰이 제기한 혐의 내용과 다르다고 항의했지만 검찰은 기존 공소 사실과 바뀐 게 없다고 맞섰습니다. 오늘 공판은 검찰 주장만 듣는 서류 증거 조사 절차였던 만큼 정 교수 측에는 정식 반론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29일인 다음 공판에서 정 교수 측이 어떤 반박 논리를 내세울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곽동건입니다. 서울에서 전셋집을 구하지 못하자 경기도로 이동하는 이른바 전세 난민이 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경기도 일부 지역은 전세가가 매매가와 맞먹을 정도로 오르면서 이래저래 세입자만 힘들어졌습니다. 박정욱 기자입니다. 경기도 김포시의 2,600세대 아파트. 최근 서울에서 전셋집을 구한다는 문의가 잇따르고 있지만 나와 있는 전세 매물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제 전세가 매물이 풍기고 하니까 여기도 이제 오시는데요. 저희도 역시 대답은 전세가 없습니다예요. 이 자리에서 한 12년 차거든요. 근데 이렇게 없는 적은 없었어요. 차라리 집을 사겠다는 사람들이 늘면서 되레 집값은 가파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그 전세가 없어서 반사적으로 대출이 조금 자유로우니까 대출을 받으셔서 매매를 하시는 분들도 좀. 7천여 세대가 밀집한 고양시 대규모 단지. 여기도 전세 매물은 10개에 불과합니다. 전용 108제곱미터 40평형 가운데 유일하게 나온 전셋집의 호가는 6억 5천만 원. 한 달 전 거래된 매매가 6억 6천여만 원에 거의 근접했습니다. 서울에서 이제 오시는 분도 이제 저희가 전세가 싼 줄 알고 오셨는데 생각보다 전세가 너무 비싸니까 난감해하시고 다시 생각을 하셔야 된다고 그러고. 지난주 서울 전세 수급 지수는 192. 전세난이 극심했던 지난 2013년 이후 최고치였는데 특히 경기도는 195.7까지 치솟아 서울보다 높았습니다. 전세 매물보다 수요가 월등히 많다는 뜻으로 경기도의 경우 집값 대비 전세값 상승률이 가팔라 주의가 필요합니다. 전세 매물 자체가 많지 않고 그나마 나온
전세도 턱없이 비싸다 보니까 중저가 주택을 중심으로 매매 가격이 떨어지면은 깡통 전세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이. 수도권 전셋값이 62주 연속 상승한 가운데 이번 주 서울 강남구 집값은 0.01% 떨어져 18주 만에 처음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했습니다. 이달 들어 서울에선 아파트 매물도 늘고 있는 추세여서 이 같은 분위기가 계속 확산될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박종욱입니다. 영국의 수많은 젊은이들이 마스크도 쓰지 않은 채 광란의 파티를 즐기고 있는 모습입니다. 최근 코로나 상황이 악화되면서 다시 강력한 봉쇄 조치에 들어가겠다고 하자 그 전에 파티를 즐기겠다며 거리로 나온 건데요. 매일 수만 명의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 유럽의 각 나라들이 비상사태를 선포하는 등 강력한 조치에 나섰지만 통제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한수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영국 리버풀의 중심가. 수십 명의 젊은이들이 몰려나와 술을 마시며 소리를 지르고 춤을 춥니다. 경찰차가 단속을 나왔지만 해산은커녕 차를 가로막고 거칠게 공격합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심각해지면서 술집 운영이 금지되자 새로운 조치가 시작되기 전날 밤 거리 곳곳에서 전야 파티를 연 겁니다. So I was disappointed to see the shameful scenes really, and actions like that don't help anyone. Instead, they only risk making the situation worse and potentially making the restrictions even last longer. 영국에선 지난 3주간 신규 확진자가 4배가량 급증했고 어제 하루 신규 확진자는 19,000명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These figures are flashing at us like dashboard warnings in a passenger jet, and we must act. 영국 정부는 전면 봉쇄 대신 지역 상황에 따라 3단계로 대응하기로 했는데 가장 심각한 단계인 경우 술집과 체육관, 여가시설의 운영이 모두 금지됩니다. 리버풀의 체육관은 경찰이 나와 상황을 감시하는 진풍경도 벌어졌습니다. You know, we had no choice. We had to go into this lockdown. We had to go into the third band. There's no choice. 하루 2만 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는 프랑스에선 오는 17일부터 파리와 리옹 등 8개 대도시에서 최소 한 달간 밤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통행 금지가 실시됩니다. 지난 6월 수백 명이 모여 코로나 종식을 선언하며 파티를 열었던 체코 역시 인구 10만 명당 신규 확진율이 유럽에서 가장 높아지면서 모든 학교의 문을 닫고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했습니다. BBC는 체코의 상황을 지옥문에 반쯤 다가간 것 아닌가라며 우려했습니다. WHO가 집계한 지난주 유럽 확진자는 70만 명. 1차 유행 때보다 더 가파른 확산세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WHO는 건강한 일반인의 경우 2022년 4월쯤이나 돼야 백신을 맞을 수 있을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위기감을 느낀 유럽 대륙은 다시 빗장을 걸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수연입니다. 중국의 한 지방 정부가 중학교 3년 동안 시력이 떨어지면 입시 평가에서 점수를 깎기로 했습니다. 눈이 나빠진 걸 성적에 반영하는 게 맞느냐 이런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대체 왜 이런 정책까지 나온 건지 베이징 김희용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중국 산시성 짱쯔시 교육당국이 내후년부터 고교 입학 성적의 근시를 반영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졸업할 때의 근시도를 입학 당시와 비교해 나빠진 정도에 따라서 점수가 깎이는 방식입니다. 당국은 입시 당락에 영향을 미치는 수준은 아니라며 학생들의 시력 약화를 막는 데 목적을 둔 불가피한 조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선천적 질병 같은 개인적 특성이 있는 경우는 예외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개인마다 다른 시력을 가지고 점수를 매긴다고 하니 학생들로선 달가울 리 없습니다. 又要求那个好成绩，然后又要那个好视力，有些小压力。本来成绩不是特别好，再加上这些，对于我们来说雪上加霜了。 논란이 뻔한데도 이런 정책까지 나오게 된 건 코로나19 발생 이후 근시 학생들이 급격히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대비 올 상반기 근시 학생 수는 초등학생 15%포인트, 중학생은 8%포인트 이상 급증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주로 집 안에 머물다 보니 스마트폰과 컴퓨터 사용이 많아진 것과 연관이 있다는 분석입니다. 带孩子走出家门，走进大自然，在阳光下开展各种的体育运动。 전 세계 근시 인구 14억 명 중
중국이 6억 명으로 가장 많고 중국 대학생 90%가 근시입니다. 군인과 경찰, 항공승무원 등의 일부 직종에선 모집에 어려움을 겪을 정도입니다. 有关的这个视力的标准就一调再调。为什么呢？就是因为符合标准的人群在减少。 근시 인구를 줄이기 위해서 중국에선 모든 초중고등학교에서 매일 오전 눈 아래를 비비는 눈 건강 운동을 실시하고 있고 책과 눈 사이의 적정 거리를 유지하도록 책상에 분리 장치를 설치한 초등학교도 생겼습니다. 家长购买的，不是学校买的啊。反正家委会商量之后，然后老师同意了之后去装的。 가장 민감한 영역인 입시에까지 반영할 만큼 급증하는 근시 문제는 중국 사회의 새로운 고민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MBC 뉴스 김희용입니다. 한국산업단지공단이 분양한 경남 김해의 한 산업단지에서 땅이 꺼지는 현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심한 곳은 1m 가까이 내려앉으면서 입주 기업들이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는데요. 사기 분양이란 주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문철진 기자입니다. 경남 김해시의 골든루트 산단 안에 있는 한 공장입니다. 땅이 꺼지면서 마치 지진이라도 난 것처럼 건물과 바닥 사이에 큰 구멍이 생겼습니다. 카메라로 들여다보니 내부가 텅 비었고 건물은 기둥에 의지해 위태롭게 서 있습니다. 빗물을 흘려보내는 우수관과 정화조 등이 모두 뒤틀리고 부서지면서 제 역할을 못하고 있습니다. 근처의 다른 공장도 사정은 마찬가지. 땅속에 있어야 할 소화전이 공중으로 솟아올랐고 공장 입구에 없던 계단까지 새로 만들어졌습니다. 산단에 입주한 기업 117곳 가운데 지금까지 46곳에서 땅 꺼짐 현상이 발생했고 기업들이 보수공사에 쓴 비용만 87억 원에 이릅니다. 5년 동안에 건 지금 70cm 1m 정도 꺼지고 또 2차 계속 꺼지니까 이 기업들이 도대체 돈을 어느 정도까지 계속 갖다가 부어야 되는지 대책이 서질 않고. 해당 부지는 오래전 바다였던 곳으로 지반이 약해 보강공사가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산단을 조성한 산업단지공단은 공기를 앞당기고 분양가를 낮추기 위해 보강공사를 생략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사실을 입주기업체에 충분히 알렸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일률적으로 저희들이 어떤 공법을 사용해서 기간을 계량을 하면 어떤 사업자는 초기 투자 비용이 더 많이 드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어요. 용지 구입비에. 하지만 피해 기업들은 믿었던 공기업이 불량품을 팔았다며 사기 분양이라는 말까지 꺼냈습니다. 연약지방이라는 것은 20-30cm 정도 치마들이라 생각했는데 1m 정도 치마가 되니까 이건 사기 분양입니다. 피해 기업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산업단지공단은 지난 5월부터 집안조사와 함께 보강 방법을 찾기 위한 용역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국회에서도 진상조사위원회 구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철진입니다. 코로나19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업종이죠. 여행업계는 매출이 감소하는 걸 넘어서 거의 없는 상태인데요. 작은 여행사들은 물론이고 그동안 어떻게든 버텨왔던 중대형 여행사들마저 문을 닫거나 직원을 감축하기 시작했습니다. 여행업계의 구조조정과 폐업이 현실화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강나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때 업계 3위였던 자유투어 사무실. 짐 하나 없이 텅 비어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 부산과 대구 등 지점들을 없앤 데 이어 서울 본사도 줄여서 이사했지만 이마저도 유지하지 못해 문을 닫은 겁니다. 자유투어는 홈페이지를 통해 방문 상담을 중지한다고 공지했지만 전화 연결조차 안 돼 사실상 영업 중단 상태입니다. 죄송합니다. 통화가 길어져 연결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일본 여행으로 유명한 NHN 여행 박사. 직원 대부분이 8월부터 무급휴직 중인데 휴직이 끝나기도 전인 지난주 전 직원 240여 명을 대상으로 희망퇴직 신청을 받았습니다. 10명만 남기고 정리할 거란 말이 도는 가운데 여행 박사 관계자는 언제 해외여행이 가능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직원들을 붙잡고 있을 수 없다며 가능한 한 대출을 끌어모아 직원 퇴직금을 준비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하나투어의 2분기 실적은 96억 원. 업계 1위조차 1년 전 실적의 5%를 기록할 만큼 상황은 최악입니다. 정부 고용유지 지원금이 내년 3월까지로 연장됐다지만 문제는 아무런 희망이 안 보인다는 것. 매출이 전무한 상태에서 어떻게든 임금과 임대료 등을 내며 버텨왔지만
이젠 한계에 달했다는 게 업계의 얘기입니다. 겨울 지나면 그냥 말 그대로 부도처리예요 다. 지금 버틸 수 있는 게 나라에서 지원금 지금 받고 뭐 개인비 신용대출 받고 해서 버틴 게 지금 한계까지 왔거든요. 롯데관광개발 역시 직원의 3분의 1을 줄인 가운데 최근 1년간 사라진 여행사는 960여 곳. 여행업계 줄폐업 우려가 확산되는 가운데 27만 명 종사자들의 대량 실직 우려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나림입니다. 이어서 오늘 이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중국 기업의 한 청소 담당 직원이 화장실 청결 상태를 확인시켜주겠다면서 변기에 고여있던 물을 마시는 영상이 공개돼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회사 측은 직원의 자발적인 행동이었다고 했지만 갑질 때문이 아니냐는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중국 산둥성 페이청시의 한 사료 공장. 한 여성이 투명한 컵에 물을 한가득 담아옵니다. 그리고는 벌컥벌컥 시원하게 들이키는데요. 중국 SNS에 이 짧은 동영상이 공개되며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여성이 마신 물의 정체는 변기에 고여있던 물. 회사의 청소 담당 직원인 이 여성은 사람들이 회사 견학을 오자 화장실 청소 상태를 입증하겠다며 변기 속 물을 마신 겁니다. 지켜보던 사람들은 묘한 표정과 함께 박수를 보냈습니다. 사람들의 박수에 직원도 단니의 말을 남겼는데요. 영상이 SNS에 올라오자 당장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회사 측은 이런 일이 있었던 사실을 시인했습니다. 또 이 직원이 자발적으로 한 일이라며 회사의 모범 사원이라는 설명과 함께 이 물이 사람이 마실 수 있는 음용 기준에 적합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영상을 거래처 직원이 찍어 SNS에 공유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회사 홍보를 위해 직원에게 변기물을 마시도록 강요한 게 아니냐는 의혹도 일었는데요. 회사 측은 부인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 직원이 변기물을 마신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점인데요. 회사에 취업한 2014년부터 변기물을 마셔왔고 심리적 저항도 있었지만 지금은 극복했다는 겁니다.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다. 변기를 물을 담는 용기로 보면 받아들이기 쉬울 것이라는 회사 측. 하지만 SNS에 공개된 직원의 얼굴 표정을 보면 변기물을 마시는 일이 그다지 유쾌해 보이진 않았습니다. 오늘 이 뉴스였습니다. 네, 이 큰 집에 전시장을 지어 놓았는데 전시는 안 하고 그래서 보러 오는 사람도 없는 결국 세금을 덜 내려는 꼼수 아닌가 하는 의혹을 며칠 전에 보도해 드렸습니다. 전시장은 집 면적에 잡히지 않다 보니 세금을 덜 내는 겁니다. 저희가 추가 취재를 했더니 집주인의 양심 불량도 문제지만 이게 가능했던 제도에 큰 문제가 발견됐습니다. 집이 더 비싼데 세금은 덜 낼 수 있는 허점이 있던 겁니다. 먼저 장슬기 기자입니다.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서울 한남동의 고급 빌라. 탁 트인 옥상 정원이 눈에 띄는 이 집은 지난 2018년 유명 인터넷 쇼핑몰 대표 부부가 59억 9,800만 원에 사들였습니다. 분양 당시 평면도를 보면 방 5개의 메이드룸, 도우미용방까지 따로 있습니다. 널찍한 테라스에 지하에는 세대별 전용 창고까지 갖췄습니다. 공시가격 6억 원이 넘는 빌라나 아파트 가운데 전용 면적 245제곱미터, 75평 초과면 고급 주택이 됩니다. 이 집은 어떨까요? 테라스와 창고는 아무리 넓더라도 서비스나 공용 면적으로 잡혀 아무 상관 없습니다. 실제 주거 공간은 넓게 써도 전용 면적만 기준으로 삼다 보니 고급 주택에는 0.78제곱미터, 신문 한두 장 넓이 정도 모자랍니다. 무거운 세금을 피하기 위해 딱 맞춰서 지은 겁니다. 호화주택으로는 안 들어갔어요. 일부러 지을 때부터 그렇겠지. 대부분의 골고주택들은 다 호화주택이 안 넘어가겠어요. 그런데 엉뚱한 데서 면적이 늘었습니다. 조세심판원은 지난달 냉난방 시설을 갖춘 옥상 공간과 세대별로 쓰는 엘리베이터 앞 공간도 전용 면적으로 봐야 한다며
전용 면적이 245제곱미터를 초과해 고급 주택에 해당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취득세는 집값의 최대 3%지만 고급 주택은 8%포인트가 더 붙습니다. 집주인은 최근 취득세 6억 원을 더 냈습니다. 6억 한 2,900 가산세까지 다 내신 뭐. 이렇게 고급 주택이냐 아니냐를 가리는 기준이 사실상 면적이다 보니 집값은 비싼데도 고급 주택에서 제외되는 집들이 수두룩합니다. MBC 기획취재팀이 지난 2015년 이후 서울의 아파트와 빌라 매매 내역 55만 3천여 건을 전부 추적했더니 용산구의 이 아파트가 84억 원으로 거래가가 가장 높았지만 고급 주택은 아니었습니다. 70억 원짜리 강남구 아파트도 67억 원짜리 성동구 아파트도 고급 주택이 아니었습니다. 반면 송파구의 이 아파트는 거래가가 10억 원인데도 고급 주택이었습니다. 그때 굉장히 놀랬죠. 세무서 직원도 자기도 이럴 줄 몰랐다면서 저에게 영수증을 주면서 당황하시더라고요. 금액대별로 보면 고급 주택은 10억 원대에 가장 많았고 8억 5천만 원에 거래된 고급 주택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상대적으로 저가인 주택의 취득세율이 오히려 고가 주택보다 무거워져 조세 형평성에 어긋나게 됩니다. 한남동과 이촌동의 두 아파트를 비교하면 한남동 집값이 10배 정도 비싸지만 이촌동만 고급 주택이라 취득세율은 오히려 이촌동이 4배가량 높은 겁니다. 또 30억 원이 넘는 거래 2,100여 건 가운데 고급 주택은 15채뿐. 나머지는 모두 제외돼 제도의 실효성도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MBC 뉴스 장슬기입니다. 네, 세금이 집값에 비례하지 않는 역전 현상을 보셨는데요. 법률상 고급 주택이 되기 위해서 여러 조건을 붙여놓다 보니 심지어 100억 원 넘는 초고가 주택도 고급 주택에서 빠져 있습니다. 이어서 백승호 기자입니다. 삼성, 현대차, LG 등 재벌가 집들이 몰려있는 서울 한남동. 언덕길을 따라 니은자 모양으로 붙어있는 단독주택 세 채의 주인은 한 명입니다. 걸어서 담장 둘레만 100m가 넘습니다. 집주인은 수백억 원대 회사 돈을 빼돌렸다 옥살이 중인 대형건설사 이모 회장입니다. 회장님은 여기 거주하시는 건 맞죠? 네, 그렇죠. 근데 왜 집이 세 채나 돼요? 그게 정확히 저희가 말씀드릴 수 없어가지고. 이 회장은 1995년에 처음 집을 짓고 난 뒤 차례차례 옆집을 사들였습니다. 올해 공시가격만 하더라도 각각 85억, 99억, 110억 원으로 초고가입니다. 가장 비싼 이 집은 지난 2015년 130억 원에 매입했습니다. 고급 주택이라면 취득세는 집값의 11%, 14억 원 정도 냈겠지만 3%만 냈습니다. 단독주택일 경우 공시가격과 면적 말고도 건물 값어치를 뜻하는 건축물 가액이 9천만 원을 넘어야 고급 주택인데 절반 정도에 그쳤기 때문입니다. 건축물 가액은 실제 건축비로 계산하는 게 아니라 이런 복잡한 수식으로 구하다 보니 아무리 큰 돈을 들여 호화롭게 꾸미거나 고쳐도 구조를 뜯어 고치지 않는 한 비용에 반영되지 않는 겁니다. 외관상 건물이 이렇게 되게 좋아 보이고 예를 들어 이제 내부에도 계속해서 쓰면서 이제 수리를 하면서 쓸 수는 있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이 사실 반영이 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화장품 회사 서모 회장이 소유한 한남동 집도 같은 이유로 고급 주택이 아닙니다. 창업주가 타계 직전 장남에게 증여한 뒤 2009년 차남인 서 회장의 회사가 172억 원에 사들였고 3년 뒤 서 회장이 174억 원에 되샀습니다. 고급 주택 적용이 됐다면 서 회장의 세금 부담은 15억 원, 회사는 16억 원 더 늘어납니다. 천 대장님이 사시던 곳, 천 대장님 기념관으로 이제 만든 거죠. 부담을 저희 지금 회장님이 다 떠안고 가는 걸로. MBC가 확보한 행정안전부 내부 자료를 보면 건축물 가액 미달을 이유로 고급 주택에서 제외된 집은 전국적으로 1,000채가 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 5년간 취득세 중과된 고급 주택 규모와 맞먹습니다. MBC 뉴스 백승우입니다. 네, MBC가 이번 취재를 진행하는 동안 행정안전부는 이 불합리한 고급주택 과세 기준 몇 가지를 바로 고치겠다고 전해왔습니다. 이렇게 되면 고급주택이 1000여 채 늘어나지만 이미 어긋나 있는 이 조세 형평성을 바로잡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세로 기자의 보도입니다.
행정안전부가 맡긴 고급주택 취득세 개선 방안 연구보고서입니다. 현재 기준은 그대로 두되 일정 금액, 예를 들어 20억 원을 넘는 고가주택은 별도로 중과세하는 안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나옵니다. 이럴 경우 5,823채가 한꺼번에 고급주택으로 바뀝니다. 행안부는 그러나 공시가격 기준을 9억 원으로 높이고 건축물 가액 조건은 폐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전체적인 어떤 주거 양식 이런 부분하고는 좀 맞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은 꼭 개선할 계획입니다. MBC가 행안부안을 현장에 적용했더니 건축물 가액 기준을 없애면 앞서 본 한남동 130억 원짜리 집 등 1,000채 정도가 새로 중과세 대상이 됩니다. 또 공시가격 기준을 9억 원으로 높이면 상대적인 저가주택들도 중과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혜택은 37채에 그쳐 조세 형평성을 바로잡기엔 역부족입니다. 서울이나 강남 지역 같은 경우는 고급 주택의 면적이 1제곱미터가 모자라서 그 절세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불합리하다고 봅니다. 면적보다는 오히려 고급 주택의 가격으로 결정하는 게 맞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이에 대해 조세 왜곡은 재산세 등 다른 세목으로 바로잡아야 한다면서 세금을 더 내도록 하는 방안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고급주택 개선안은 다음 주 장관보고 이후 다음 달 초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됩니다. MBC 뉴스 김세로입니다. 지난밤 미국 워싱턴에선 한미 국방장관이 안보 관련 논의를 했는데요. 시작부터 방위비 인상을 압박했고 예정됐던 공동 기자회견이 갑자기 취소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취재를 해보니까 미국 측이 이 회의에 앞서서 방위비 협정이 체결되지 않으면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자들이 또다시 무급휴직이 될 수 있다고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나세훈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에스퍼 국방장관은 회의 시작부터 안건에도 없던 방위비 문제를 꺼냈습니다. We must find a more equitable means of sharing the costs of our common defense so it doesn't fall unequally on the American taxpayers. 한반도에 미군이 안정적으로 주둔하기 위해선 가능한 한 빨리 방위비 협정이 체결돼야 한다고 했습니다. 지난해 공동성명에 있던 주한미군의 현 수준을 유지한다는 문구도 빠졌습니다. 한국이 돈을 더 안 내면 주한미군을 줄이겠다는 압박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는데 우리 국방부는 주한미군 감축 논의는 없었다고 부인했습니다. 한미 국방장관 협의에 앞서 주한미군도 방위비 압박에 나선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MBC 취재 결과 지난 5일 주한미군은 스티븐 윌리엄스 참모장 명의로 고용노동부에 서한을 보냈습니다. 한국 정부가 임금을 선지급하기로 한 합의가 12월 31일 효력이 끝난다며 방위비 협정이 체결되지 않으면 내년 4월부터 한국인 노동자들이 무급휴직될 수 있다고 통보했습니다. 끝난 지 한 3개월밖에 되지 않은 상황인데 이 시점에 다시 무급휴직을 해야 한다는 통보를 받고 참담하다. 주한미군은 MBC에 이번 통보는 미국 법에 따른 절차라면서도 한국 인력 9,000명 임금의 재원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대책을 선제적으로 마련하고 향후 방위비 분담 협상 과정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충분히 논의해야 합니다. 한편 이번 회의의 핵심 의제였던 전시작전권은 한국은 조기 전환을, 미국은 조건 충족에 시간이 걸린다며 시각차만 확인한 채 성과 없이 끝났습니다. MBC 뉴스 나세웅입니다. 보신 것처럼 뭔가 한미 간에 복잡하고 뒤숭숭한 분위기가 엿보이는데요. 오늘 한미 국방장관 회담이 있었던 워싱턴의 박성호 특파원 연결해서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박 특파원, 한국 국방장관이 미국까지 간 상황에서 기자회견이 직전에 취소가 됐다. 굉장히 이례적인데 먼저 이렇게 된 이유가 뭡니까? 네, 사실 이번 기자회견에 저도 한국 쪽 질문자 2명에 포함되었었는데요. 회견 3시간 20분 전에 취소 통보를 받았습니다. 한국 국방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미국이 국내 사정 때문에 민감하니까 취소하자고 하루 전날 밤에 요청했다고 합니다. 국내 사정이라면 미국 대선을 뜻할 텐데요. 대선이 11월 3일에 있는 건 기정사실이라서 쉽게 납득이 되진 않습니다. 혹시 대선 전에 불리한 질문이 나올까 봐 피한 것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지만 평소 미국 기자회견 풍경을 감안하면요. 이 역시 설득력은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번 회의의 핵심인 전시작전 통제권을 한국군에 넘기는 문제로 초점을 맞출 수 있는데요. 실제로 이번 사안의 정통한 소식통의 진단에 따르면
한반도 안보 환경상 전작권을 조속히 넘기고 싶어하지 않는 미국이 의도적으로 한국과의 불협화음을 만든 게 아닌가 하는 관측을 낳기도 합니다. 자, 앞서 보신 것처럼 이번 공동 성명에서 주한미군을 현재 수준으로 유지하겠다는 문구가 빠진 것도 이유가 있지 않겠냐 관심을 모았죠. 미국의 의도가 뭔지 짚어볼까요? 네, 앞서 보도에서 보신 대로 우선 한국의 방위비를 더 받으려고 주한미군을 연계시키려 한다 이런 추측을 하게 만들죠. 하지만 또 외교 소식통들 분석을 종합하면 이 주한미군 감축의 신호탄이 될 거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게 중론입니다. 이 독일에서 미군을 줄인 것과 달리 북한, 중국과 대치한 한반도 환경은 미국의 이해관계가 직접 걸렸기 때문이라는 건데요. 무엇보다 현재 수치상으로 당선 가능성이 더 높은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집권할 경우에는 이 외교 핵심이 동맹과의 관계 복원이라서 주한미군에 손댄다는 얘기가 나오기는 쉽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도 취임 이후에 처음으로 미국에 갔는데 왜 갔는지 이 배경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네, 오늘 백악관에서 로버트 오브라이언 보좌관과 서훈 실장 만났습니다. 내일은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만나고요. 미국 대선이 3주밖에 남지 않은 시점이라서 특별한 뭔가가 있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그래도 한반도 안보와 관련해서 여러 사안이 포괄적으로 논의될 걸로 보입니다. 일부에서는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종전선언을 잇따라 언급했고 그래서 대선 전에 북미 관계와 관련해서 뭔가 있는 게 아니냐 이런 궁금증을 제기하기도 하는데요. 청와대 쪽에서는 서훈 실장 취임 이후 미국 쪽에서 한번 보자고 초청했던 일정이고 확고한 동맹을 확인하는 차원이라면서 큰 의미를 두는 분위기는 아닙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이었습니다. 정치적 참견 시점, 오늘도 정치팀 김재영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 보겠습니다. 네. 여의도 운명의 밤 선거법 적용 결과는인데 오늘 의원들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무더기로 재판에 넘어간 얘기, 그 얘기 같아요. 네, 정확한 공소시효가 끝나는 시점은 오늘 밤 자정입니다. 네. 이 시간에도 몇 번 다뤘지만 21대 국회 첫 체포동의안의 당사자인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은 끝내 검찰 조사를 받지 않고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네. 오늘 정 의원이 관련해 한마디 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네. 정정순 청주 상당 국회의원은 국회에 체포동의안까지 제출됐습니다. 민주당은 정정순 의원 체포 동의안에 대해 국회법에 정해진 대로 엄정하게 처리할 것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국정감사에 받으려고 안 하려고 한 게 아니고요. 26일은 출석한다고 하니까 검찰 쪽에서 수사상 안 된다고 해서 사실은 출석을 못한 겁니다. 자, 기소가 됐다 그러면 이제 국회에 제출돼 있는 체포 동의안은 이제 무용지물이 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정 의원의 혐의는 세 가지인데요. 네. 일단 선거법 위반 혐의로만 재판에 넘겨졌고요. 네. 정치자금법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는 아직 공소시효가 남아 있습니다. 네. 검찰 측이 알아봤는데 체포영장은 유효하고요. 구속 수사가 원칙이라며 국회가 체포동의안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일단 지켜보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정정순 의원 말고 오늘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어간 의원들이 더 있죠. 네, 정확한 집계는 이번 주 일요일 대검찰청에서 취합해 발표할 예정입니다. 다만 그동안 각 지방검찰청이나 지역 언론 보도 등을 종합해보면 1970여 건의 고소고발이 있었고요. 네. 그중 약 90명에 대한 수사가 진행돼 왔는데 네. 지금까지 재판에 넘겨진 의원들은 대략 30명 정도입니다. 전체 의원 10명 중 1명꼴인 거죠. 자, 지금 네, 또 이름이 쭉 나왔는데 예. 한 번 더 보여줄 수 없나 모르겠네요. 일단 저희가 지금까지 확인된 정당별 의원은 국민의힘은 10명, 민주당 7명, 그리고 무소속 순이었습니다. 자, 지금 말씀하신 건 이제 지역별로 검찰청 쪽으로 확인을 다 한 거죠. 네, 저희가 통화가 되는 곳은 다 확인을 했고요. 네. 또 최근 재산 축소 문제로 출당된 김홍걸, 양종숙 의원, 또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도 재판에 넘겨진 걸 확인을 했고요. 네. 또 이스타 항공 사태로 논란이 된 이상직 의원도 기소됐습니다. 반대로 수사 끝에 의혹을 털어낸 정치인들도 있었습니다. 고민정 의원과 현역은 아니지만 나경원 전 의원은 무혐의 판정을 받아 홀가분한 상태가 됐습니다. 자, 이거는 재판을 진행해 봐야 알겠지만은 그러면 혹시 내년 4월 그 재보궐선거 때 선거 투표를 다시 해야 될 수 있는 지역구가 혹시 있을까요?
이게 선거 30일 전까지 당선 무효형이 확정돼야 하거든요. 네. 그래야 재선거를 할 수 있는데 그 마지노선이 내년 3월 7일입니다. 지금부터 5달도 안 남았거든요. 그때까지 3심, 그러니까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오긴 물리적으로 어려워 보이고요. 네. 사실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재판 결과에 따른 여의도의 지각 변동 가능성입니다. 네. 현재 국민의힘이 103석인데요. 만에 하나, 그러니까 만에 하나 3명 이상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되면 국회 3분의 1, 그러니까 개헌 저지선인 100석을 지킬 수 없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현재 김종인 비대위원장 체제에서 미뤄지고 있는 무소속 의원들의 복당 문제, 또 다른 당과의 합당 여부 같은 범야권의 합종 연행이 논의되지 않을 수 없게 될 겁니다. 오늘 정치권에서 몇 명의 의원이 최종적으로 재판에 넘겨지는지 예년보다 더 촉각을 곤두세운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국회에 나타난 보건교사 심상정인데 정의당의 심상정 전 대표가 오늘은 보건교사 복장을 하고서 국회에 등장을 했어요. 네, 최근 화제가 되고 있는 한 드라마 주인공으로 분장한 건데요. 정의당이 지난 2017년부터 꾸준히 추진 중인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만드는데 다른 당들도 참여해달라 1인 시위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벌써 한 달째 이어가고 있어서 관련 영상으로 모아봤습니다. 네. 그러면 이거를 준비한 영상으로 마무리를 하는 거죠. 네. 자, 지금까지 김재영 기자였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계속 죽음이 예고돼 있는데 대한민국 국회가 이토록 무심하시죠. 취임하면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이 분야는 빨리 논의를 빨리 했으면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세월호 참사, 가습기 살균제 참사와 같은 사태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국회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신속히 통과시켜야 할 것입니다. 목요일 밤 스포츠 뉴스입니다. 올 시즌 V리그가 최고의 흥행을 자신하는 이유, 아마도 김연경 선수의 복귀 때문이겠죠. 모레 개막을 앞두고 흥국생명의 캡틴으로 돌아왔는데요. 우승과 흥행, 모든 걸 가져가겠다는군요. 정준희 기자입니다. 스타군단 흥국생명의 랜선 팬미팅 현장. 안녕하세요. 인천 여신 박현주입니다. 인천 여신! 안녕하세요. 코트 위의 발레리나 김나입니다. 좋습니다. 자신들의 숨겨둔 끼를 아낌없이 보여줬습니다. 주장을 맡은 김연경은 특유의 넉살로 질문들이 좀 너무 나만 하지 말고 다른 애들도 좀 질문 좀 해줘라. 네, 주어지네. 이재영, 이다영 자매는 노래로 팬들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돌아오는 집안 나만의 컵대회 준우승의 충격에서 벗어난 모습이지만 속으론 제대로 되갚아주겠다는 생각뿐입니다. 모든 팀이 흥국생명을 공공의 적으로 지목한 가운데 박미희 감독도 전의를 불태웠습니다. 차상희 감독이 우리한테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줘서 전투력이 생기네요. 계속 흥국 말씀하시는데 차 감독 부담감을 갖고 경기한다는 게 얼마나 힘든 건지 정말 좀 느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는 31일 흥국생명 경기부터 30% 범위 내의 관중 입장이 허용된 가운데 김연경은 여자 배구 선수 최초로 대한민국 체육상 경기상까지 수상했습니다. 너무 뜻깊은 상을 받은 것 같아서 정말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있고요. 설레기도 하고 긴장감도 생기는 것 같아요. 저한테는 좋게 작용이 돼서 아마 좋은 퍼포먼스를 보답할 수 있지 않을까. 게임 체인저라는 공식 슬로건을 걸고 차원이 다른 배구를 보여주겠다는 흥국생명. 슈퍼팀의 도전을 모두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준입니다. 월드시리즈 진출에 1승만을 남긴 탐파베이가 오늘은 휴스턴에게 발목을 잡혔습니다. 알투베가 하루 만에 역적에서 영웅으로 부상했습니다. 이명진 기자입니다.
요가 강사와 쿵푸 팬더 등 남다른 수비로 새로운 별명을 수집 중인 최지만. 오늘도 수비로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깔끔한 더블 플레이로 탄성을 자아냈습니다. The little turn, the perfect throw, and it wasn't even close at first base. 이번 포스트 시즌 최고의 스타 아로자레나도 2런 홈런에 이은 호날두 세리머니로 실력 못지않은 색다른 재미를 선사했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주인공은 따로 있었습니다. 지옥에서 천당으로 돌아온 알투베였습니다. 이틀 연속 패대기 송구로 팀 패배를 자초했지만 방망이만큼은 식지 않고 뜨거웠습니다. 1회 첫 타석부터 선제 홈런을 쏘아 올렸습니다. 160km 강속구를 여지없이 때려 넘겼습니다. 3회 두 번째 타석에선 2루타를 쳐냈습니다. 담장을 곧장 때리며 타점까지 올렸습니다. 수비에서도 감독의 믿음에 부응했습니다. 공교롭게 마지막 9회 어제와 똑같은 타구가 날아왔습니다. 조금 어색했지만 실수는 없었습니다. Things that happen in baseball, like I said earlier, I led that in the past, and I show up today ready to play some baseball and help my team. 템파베이의 추격을 4대3으로 뿌리치고 3연패 뒤 기사회생에 성공한 휴스턴은 월드 시리즈를 향한 신라 같은 희망을 이어갔습니다. MBC 뉴스 이명재입니다. 2연패로 위기에 몰렸던 LA 다저스는 3차전 승리로 기사회생했습니다. 1회만 11점을 폭발시키는 등 온갖 기록을 쏟아냈습니다. 전운칠 기자의 보도입니다. 어제 9회 투아웃까지 맹추격하고도 한 점 차로 2연패를 당했던 LA 다저스. We were one swing, one anything away from tying that ball game, and it's over. This is a long series. We're looking up to the challenge. 빈말이 아니었습니다. 그 타격감이 그대로 이어졌습니다. 배츠가 비디오 판독 끝에 내야 안타. 시거도 초구를 때려 좌중간을 꿰뚫는 2루타. 공 2개만으로 선취점을 따냈습니다. 다음 타자 2명이 아웃되면서 그대로 이닝이 끝날 줄 알았는데 이후 거짓말 같은 득점 행진이 이어졌습니다. 피더슨의 석점포에 리오스의 연속 타자 홈런이 터졌고 타자 1순하면서 시거가 1회에만 두 번째 적시타를 뽑았습니다. 그리고 먼시의 말로 홈런까지 투아웃 이후에만 10점을 뽑아내는 등 1회에만 11대 0까지 벌어졌습니다. 등장한 타자만 14명. 역대 플레이오프 한 이닝 최다 득점에 1회 초가 끝나는 데만 32분이 걸렸습니다. 그러면서 수비 집중력도 잃지 않았습니다. 담장 앞에서 큼지막한 타구를 잡아낸 벨린저는 다음 타석에서 쐐기포까지 터뜨렸습니다. 다저스의 15대3 대승. 시리즈의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The last inning definitely carried over and got us feeling a little bit more comfortable at the plates. 위기에서 탈출한 다저스는 등 부상으로 등판을 미뤘던 커쇼가 내일 4차전 선발로 나섭니다. MBC 뉴스 전운철입니다. 부쩍 차가워진 공기에 이제는 고민 없이 도톰한 외투를 꺼내 입게 되죠. 가을 기운은 내일도 완연하겠습니다. 낮 동안 구름 사이로 해가 나면서 많이 쌀쌀하지도 않아서 이 계절을 느끼기 좋겠습니다. 단 해가 지면 금세 서늘해지죠. 입고 벗기 편한 옷차림으로 체온 조절을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한편 북쪽으로는 약하게 비구름이 지나면서 경기 북부나 영서 북부 지방에서는 밤 한때 5mm 안팎의 비가 내리겠고요. 그 밖에 수도권과 중부 내륙을 중심으로도 빗방울 정도가 떨어지겠는데요. 비의 양이 워낙 적은 데다가 앞으로도 맑은 날들이 많아서 대기는 계속 건조하겠습니다. 조그마한 불씨 관리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지역별 내일 날씨입니다. 내일 내륙 지방의 하늘은 낮 동안 구름만 간간히 지나겠습니다. 남해안 지방에는 빗방울이, 제주도에도 가끔씩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서울과 대구 10도, 춘천 6도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3도 정도 오르겠고요. 낮 최고 기온은 서울 17도, 광주 20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토요일 새벽 한때 서해안 지방에서만 비가 올 뿐 이번 주말 동안에도 전국의 하늘이 맑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10월 15일 뉴스데스크를 마칩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